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인복일의 운한 이야기 27번째 오늘은 이승만 독트린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승만 독트린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면 1945년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고 반공선언을 하고 뒤이어서 정읍발언을 하죠. 유명한 정읍발언 내용은 북한을 무단 점령한 소련을 물리치고 통일정부를 세워야 되겠는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지지부진하니 남한만이라도 통일을 추진하는 기관, 임시정부라 해도 좋고 과도정부라 해도 좋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국제 발언권을 얻어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북한의 소련을 물리치고 남북 통일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독립 구상이죠. 그것을 저는 이승만 독트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승만 독트린을 드디어 자기가 구상하고 발표한 대로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성과를 거두는 이승만 독트린의 성공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유엔 감시 총선 통일 드라마 국운을 바꾼 두 여인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 위성국 만들려고 할 때에 그 한반도를 건져낸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꾼 그 숨은 두 주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 여걸들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죠. 왼쪽에 승당 임영신 여사 1899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른쪽에는 시인 모윤수, 이분은 1910년에 나서 199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이승만 독트린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 숨은 뒷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승당 임영신, 왜 임영신 여사가 자기 호를 승랑이라고 붙였을까요? 여기 승자는 이승만의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죠. 임영신 여사는 1899년에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역사에 눈을 뜨고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예컨대 일본어 시간에 일본 국가를 부를 때 국가도 안 부르고 또 일본 왕 그때 천황 사진 그 사진 눈을 연필로 콕콕 찍어가지고 사진을 망가뜨리고 나름대로의 그 반항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교사가 됩니다. 천안에서. 천안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죠. 거기서 교사를 하면서 교사로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8년 겨울 3.1운동 1년 전입니다. 1년 전이 아니죠. 몇 달 전이죠. 그때의 지하조직, 중국과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 지하조직원들이 보내준 밀서를 보고 그 밀서가 바로 이승만의 밀서였습니다. 1918년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으니 우리도 독립운동을 하자. 본국에서 독립투쟁을 빨리 벌여라. 만세운동을 하지 않으면 세계가 우리 민족의 의사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독립운동 촉구하는 밀서를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 박사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 등지에 돌리죠. 밀사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명신도 그 밀서를 보고 독립결사대를 만들어서 국기를 만들고 선언서를 만들고, 그래서 이 천안, 전주 여기에서 3.1운동에 앞장섭니다. 일본 경찰에 붙들려가서 어찌나 심한 고문을 당했던지, 그래도 이명신은 지하 조직 배후에 대해서 일체 자백을 안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명신이 제2의 유관순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승만과 찍은 이명신 처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1920년대 미국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 아래 책 표지가 있죠. 나의 40년 투쟁사 승당 이명신, 이것이 해고록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일생 독립운동 상황이 상세히 나와 있고, 이승만이 어떻게 3.1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는지 그 비화가 써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초대 내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기념사진을 찍은 초대 내각 장관들 사진입니다. 앞줄 가운데 이승만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있고, 왼쪽에서 두 번째 이명신 여사가 앉아있는데, 이때 이명신은 초대 내각의 상홍부 장관이 되었어요. 이승만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독립동지였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되죠. 건국하자마자 여성 장관이 되는 일은 세계사에도 드문 일입니다. 또 그 다음 해 경상북도에 국회의원 결혼이 생겨서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됨으로써 또 최초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교사 시절부터 교육의 뜻을 품었던 임 여사는 교육이 곧 독립이요,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벌이죠. 1932년 미국서 돌아와 가지고 시작한 교육 사업이 바로 오늘날 중앙대학교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해방 직후 미국서 돌아온 이후에 여러 상황을 리드하면서 혼자서 마크 외교를 벌였어요. 해방 직후부터, 해방 순간부터 미국, 영국, 연합군국 수레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도와달라, 이런 편지도 보냈고, 미국 정부, 국무성, 또 미국에 자신이 조직한 그 친한회, 한국 친우, 미국인들, 유지들을 모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편지하는 그 운동의 내용은 바로 이승만 독트린입니다.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하고 유엔에 가입시켜서 발언권을 주어서 유엔을 무대로 독립을 이루겠다. 지금 해방 직후에 사우스 코리아에는 소련이 북한에서 밀파한 공작원들이 수천 명이 활동하면서 남한까지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미국 군정사령부는 이게 중립을 지킨다 시고 공산당을 합법화시켜가지고 공산당 활동에 남한 사회가 다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식의 호소를 하면서 이명신을 유엔 총회에 파견합니다. 1946년 9월에 10월 달 유엔 총회가 열리죠. 이 유엔 총회는
유엔이 창립된 지 두 번째 총회입니다. 유엔 창립이 언제입니까? 1945년 10월 24일이죠. 그래서 10월 25일 날 총회를 엽니다. 이명신과 임병직 오른쪽 사진을 보시죠. 예,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어느 만찬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명신, 임병직 두 임씨네요. 근데 한문 성 글자가 다르죠. 이명신 씨는 맥기림자고 임병직 씨는 수풀림자입니다. 이 두 임씨가 이승만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승만이 독립운동하면서 구축해놓은 미국 내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유엔 외교를 벌입니다. 그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 루즈벨트, 왼쪽에 펜을 들고 웃는 백인 여성이 바로 엘리노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이 이승만이 쓴 그 영문 서적 있잖아요. Japan Inside Out. 그것을 보고 많은 걸 깨우쳤다. 한국에 아주 동정적이었어요. 이분이 적극 협력해 줍니다. 이명신은 엘리노 루즈벨트를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 유엔에 있는 각국 대표들과 부지런히 접촉합니다. 이승만은 서울에 앉아서 외교 지령을 내리죠. 전보를 12번이나 쳤다는 전보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얄타 회담 음모, 미국과 소련의 음모를 폭로하라.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결정한 신탁 통치를 빨리 철회하도록 촉구하라. 이런 지령을 보내다가 이승만도 이명신을 보낸 지 석 달 뒤 12월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서울에서는 언론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그때 신문들을 보면은 이 박사 드디어 유엔 무대에 나서서 독립운동 벌이러 갔다. 보도가 요란합니다. 환송대회도 열고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 친한국 네트워크 자신이 구축한 국회의원들, 전직 정치인들, 지식인들, 기독교계 신문들의 인터뷰를 계속하고 강연을 다니면서 이스만 독트린이야말로 미국이 수렁에 빠져있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식이다. 설득 외교를 벌이죠. 함께 이명신과 임병직도 강행군을 벌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1947년 3월 12일 이승만이 미국 간 지 넉 달째. 이승만은 쾌재를 부릅니다. 내 예상대로 됐구나. 무슨 예상이냐? 이승만 독트린 내용이 그거예요. 유럽, 동유럽을 공산화시켜간 소련의 스탈린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거쳐서 그 밑에 그리스까지, 그 옆에 터키까지 공산당을 시켜서 꼭 남한에서 파괴 공작을 하듯이 교란 작전을 벌이듯이 동구 유럽 공산화시키는 수법 그대로 그리스와 터키마저 공산화시키려고 공작을 벌입니다. 내전이 일어나죠. 내란. 폭동이죠. 그때 영국의 처칠은 안절부절 못하죠. 그리스를 잃으면은 지중해로 소련이 진출해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수백 년 지중해 헤게모니를 소련한테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트루만한테 재촉해서 나온 것이 바로 트루만 닥트린.
소련은 더 이상 발칸반도에서 손을 떼라. 이제는 소련을 돕지 않겠다. 그동안에 무기 대여법에 의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었던 2차 대전 때 전부 끊어버립니다. 바로 미국이 반공으로 돌아선 거예요. 공산당의 위협, 스탈린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승만이 무릎을 치죠. 미국이 이제서 마침내 공산당의 실상을 깨달은 모양이다. 한국의 위치는 그리스, 터키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지금 미 군정이 좌우 합작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소련의 속임수에 휘말린 백해무익한 것이다. 빨리 내 말대로 남쪽이라도 과도 정부를 세워서 북한의 소련을 물리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라. 유엔 관리하에 총선거를 빨리 추진하라. 이렇게 한바탕 활동을 벌인 뒤에 귀국합니다. 그 이승만의 귀국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지 전국이 환호의 도가니입니다. 드디어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트루만 대통령을 반공으로 각성시키고 우리 독립 기반을 잡고 돌아왔다. 그때 미군 당국의 정보기관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승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이 인기 측정하는 계량기가 있다면 이 계량기가 폭발할 것 같다. 그런 메모가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트루만 대통령이 그해 여름에 3월에 미국 의회에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소련이 다급해졌죠. 스탈린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 실패하고 퇴장했다가 다시 하자. 덕수궁 석조전에서 2차 공동회의가 또 열립니다. 이것은 스탈린이 남한의 정당들을 흡수해서 공산화시키려는 수법이죠. 그래서 이 반탁 세력, 이승만, 김구를 비롯한 반탁 세력을 회유하는 작전에 나섭니다. 그때 이승만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지금 동유럽의 스탈린이 만든 괴뢰국 스탈린식 민주주의냐? 즉각 협상을 거부합니다. 미소 공동회에 참여하라. 남북한 신탁통치 관리할 임시정부에 참여하라. 이런 회유 작전을 뿌리쳐버리죠. 그런데 그때 한국민주당, 김성수의 한민당이죠. 한민당을 비롯한 우파는 물론이고 공산당은 물론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참에 신탁 통치를 관리하는 남북 통합정부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영영 권력을 잡을 길은 사라지는 게 아니냐. 들어가자. 그래서 반탁을 주장하던 사람들, 그런 정당 세력까지 너도 나도 가입을 합니다. 무려 400여 개, 463개 단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승만은 요지부동이죠. 그때 하지는 갈팡질팡입니다. 빨리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라는 미국 정부 방침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체가 가입할 때 빨리 끝내고 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싶다. 그런데 동경에 있는 일본 점령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은 다릅니다. 메가더가 누굽니까? 1930년대부터 이승만과 독립 동지가 돼 있었어요.
그때 메가더는 본국 정부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건의를 합니다. 무엇이냐? 이승만 말대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최종 해법이. 그렇게 촉구하는 건의를 냈고, 미국 정부도 생각이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나 미소 공동의로 질질 끌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을 내는데 무엇이냐. 4대 연합국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보자. 만약 이 4대국 회의 제안을 소련이 거부하면 미국도 이승만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소련은 물론 거부하죠. 그것으로 스탈린의 남한 공산화 시도는 끝납니다. 자, 마침내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켰어요. 마샬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로서 선언합니다. 당황한 소련은 북한을 점령한 평양 소련 군사령부 있죠. 그것을 시베리아 우라지보톡에서 마쿠 총지휘하는 북한 총독이 누굽니까? 스티코프. 서울의 미소 공동위원회 대표도 스티코프예요. 이 스티코프를 통해서 역제안을 하죠. 남북한에 있는 미소 양군이 전부 철수하자.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라 그럽니까? 나갈 테면 소련군만 나가라. 소련은 북한을 점령할 자격이 없다. 왜? 미국이 원자탄 떨어뜨리니까 일본에 그때서야 선전포고하고 들어와서 하루를 싸우느냐 이틀을 싸우느냐. 그리고 일본도 아니고 왜 북한을 점령해버리느냐. 빨리 나가라. 너희는 전승국도 아니고 북한을 해방시킨 게 소련 단 한 푼어치 기여한 것도 없다. 원자탄이 승리다. 미국에 경고합니다. 지금 북한 땅을 무단 점령한 저 날강로 같은 소련을 그냥 좌시하고 용인할 테냐. 그러다가 일본한테 진주만 공격당하듯이 그보다 더 심한 꼴을 볼 것이다. 빨리 소련을 철수시켜라. 그렇게 촉구하죠. 마침내 11월 1947년 11월 유엔 총회가 남북한 총선을 통한 통일 정부를 세우자 하는 결의안을 43대 0으로 통과시킵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사권 6개국이 기권했어요. 자, 그리고 남북한 총선을 관리하기 위한 유엔 한국의원단을 구성합니다. 9개국을 구성하는데 거기서 소련권 우크라이나는 빠지죠. 그래서 8개국 의원단이 됐어요. 이 8개국 의원단이 서울에 옵니다. 난리가 났죠. 온통 드디어 독립의 구세주가 왔다. 거리도 언론도 환호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공산당 그리고 일부 임시정부 세력들은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한다. 그럽니다. 동시에 스탈린은 유엔 결의를 즉각 거부. 유엔 한국의원단
북한엔 들어올 수 없다. 38선 꽉 막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서울에 온 8개국 유엔 한국 의원단은 진퇴양난이죠. 한쪽에서는 다 포기하고 철수하자. 한쪽에서는 유엔 정신을 따라야지. 이럴 때에 의원단 단장으로 뽑힌 메논, 당시 일본 중국 대사였나요? 그래요. 메논이 그 메논 단장이 유엔에 물어보자.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 떠나기 직전에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모윤숙, 시인 모윤숙의 드라마입니다. 자, 유엔 한국 의원단이 갈팡질팡하니까 이승만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다 된 밥이 망가지잖아요. 모윤숙에게 SOS를 칩니다. 메논을 붙잡아라. 메논을 이 화장이 데려와라. 그렇게 전화한 시간이 밤이었어요. 모윤숙이 아니 여자가 어떻게 밤중에 외국 남자한테 전화를 합니까? 우물쭈물하니까 이승만이 다고칩니다. 지금 이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다. 다 잊어버리고 빨리 데려와라. 망설이던 모윤숙이 결국 떨쳐 일어납니다. 모윤숙 집이 바로 한국 의원단, 유엔 의원단이 묵고 있는 국제호텔 회원동이에요. 남대문시장 남쪽 남산기슭에. 거기 국제호텔에 유엔단이 머물고 있었고 그 맞은쪽에 이 모윤숙 집이 있었어요. 이런 인연들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전화를 합니다. 메논한테 밤중에 달 구경 갑시다. 이 메논하고 이 모윤숙은 그 유엔 한국 의원단이 서울에 왔을 때 첫 환영회에서 의기투합했어요. 서로 통했어요. 마음이 통했단 말입니다. 왜? 메논은 공부를 많이 한 심리학자였어요. 심리학자이자 행정가. 또 문학인이었어요. 메논도 시를 잘 썼어요. 그런데 시인 모윤숙하고 금방 말이 통한 거죠.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우정이 쌓였어요. 소련이 입국 거부하고 이 메논이 유엔에 다시 가려고 할 때까지 불과 시간이 한 2달밖에 안 돼요. 그 2달 동안의 우정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달 구경 가자 이런 제안까지 여자가 밤중에 하는 거죠. 그동안의 대화 중에 메논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도의 타치마할 아느냐. 타치마할은 달밤에 감상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딱 그 생각이 나서 모윤숙은 우리 한국에도 달밤에 감상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아주 기막힌 운치를 뿜는 명소들이 많다. 그중에 우리 금곡릉에 있는 왕릉, 그곳이 최고다. 거기 갑시다. 메논이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모윤숙이 갑자기 동대문쯤에서 우리 인삼차 한 잔 마시고 갑시다. 목이 말라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어디로 모느냐.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낙산 밑에 대학로 뒤편이죠. 이화장으로, 이승만이 기다리는 이화장으로 메논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
이승만과 메논의 대화, 그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대화였습니다. 메논은 설득당했어요. 이튿날 미국으로 간 메논은 유엔에 보고합니다. 긴 보고를 하면서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치러야 할 이유, 당위성, 이걸 설득합니다. 첫째로 인구가 한반도의 3분의 2 이상이 남한에 있다. 대표성이 충분하다. 남한만 성공해서 정부를 만들어도 북한을 흡수할 수 있다. 북한이 승복할 것이다. 또 남북한 통틀어서 지도자는 이승만이다. 이승만의 카리스마는 남북한 한민족한테 마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식의 보고서와 연설 끝에 결국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결의안이 유엔 소총회, 총회는 끝났고 이제 소총회를 소집해서 붙이는데, 표결에 붙였는데 이것도 31대 0인가? 공산권 등 반대표가 카나다, 호주도 반대했어요. 카나다, 호주, 공산권 합해서 11표가 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나 30표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서 통과됩니다. 자, 이승만과 모윤숙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메논을 설득했어요. 메논은 왜 이렇게 설득되었을까? 훗날 회고록에 메논이 고백을 다 했어요. 나는 내 일생에 외교관 생활하던 중에 두뇌가 아닌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내 의지를 결정한 딱 한 번의 선택이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메논은 그 자신이 분단국에서 얼음. 왜냐하면 인도가 독립하면서 파키스탄하고 분단됐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 분단. 일종의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같은 처지, 같은 고통, 슬픔. 이심전심이죠. 그런 것도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특히 모윤숙과 대화할 때 그런 말도 했어요. 인도의 타고르 시인 있죠. 유명한 시. 조선은 동방의 아시아의 등불이라는 시 있잖아요. 이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조선은 아시아의 등불이 되리라. 램프. 그 타고르 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메논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지금 한국에 타고르 시인이 말한 아시아의 등불을 켜러 왔다. 사우스 코리아가 독립되면 아시아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해픈 투비 바로 그때 2월에 그러니까 메논이 미국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에서 간디가 암살당합니다. 간디가 누굽니까? 이 모윤숙과 메논의 대화 중에는 간디 얘기도 많이 나와요. 3.1운동의 무저항 독립운동, 반폭력 독립운동, 이건 간디 정신과 통한다. 그런데 간디보다 우리 3.1운동이 무저항 독립운동이 먼저다. 이런 대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간디가 죽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간디 추모식이 요란합니다. 자기 부모 죽인 것처럼 울어요. 메논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이런저런 사연이 얽히고 설켜서 이승만의 외교 독트리는 달밤 외교, 메논과 모윤숙의 달밤 외교
살림길로 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여기 책 표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왼쪽에 이승만과 매논 그리고 모현숙, 이것은 서울대 교수 하시던 최종고 박사가 쓴 글인데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소상히 다 나와요. 이 책을 한번 사보세요. 그 위에 매논의 얼굴, 오른쪽에 모현숙의 사진이 보입니다. 저 사진은 모현숙 씨가 6.25 때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방송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군을 살려낸 두 여걸의 헌신, 이명신과 모현숙. 남자들이 못하는 걸 다 했죠. 그때 한국의 남자들 뭐 했습니까? 우왕좌왕. 소련 말을 들을 것이냐, 미국에 붙을 것이냐. 이명신과 모현숙은 달랐습니다. 제2의 유관순 같은 이명신, 모현숙은 젊어서부터 문학소녀, 1930년대부터 시를 발표해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총독부가 모현숙을 이용했지요. 그거를 한국의 좌파들은 친일파라고 그럽니다. 학병 군대 나가라고 연설했다. 일본 찬양하는 시를 몇 편 썼느냐? 4개냐? 5개냐? 이렇게 따지거든, 미죠. 친일 인명사전에도 모현숙 이름을 올려놓죠. 이명신 이름은 올려놓지 못합니다. 이명신은 유관순 같은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자, 이 두 여인이 아니었으면 남한 총선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스탈린의 스케줄대로 남북한 공산화가 되었을 텐데 이 두 여걸 때문에 남북한 공산화 실패했다. 그러니 이 두 여인을 향한 공산당과 좌파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까지도 모현숙 그럼 친일파 그러잖아요. 친일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영훈 모현숙, 영훈이라는 호가 영훈, 고개, 마루의 구름, 한계령, 조령, 무슨 영이 많죠. 그 모현숙 씨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팬클럽, 팬이라 하면 PEN, Poet, Essayist, Novelist, 시인들, 수필가들, 소설가들 모임이에요. 국제적인 모임, 인터내셔널 팬클럽. 여기에 한국 회장을 하면서 팬클럽 부회장을 했어요. 팬클럽 본부 부회장. 그것도 종신 부회장. 영어 잘하죠. 사교력 좋죠. 국제적 스탠다드에 교양 있는 문학인 엘리트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레느이애가라는 표지가 보입니다. 모현숙. 레느이애가는 모현숙이 1930년대 초에 발표하기 시작한 장편시입니다. 두고두고 추가해가지고 50년대까지 장편에 아주 기가 막힌 일종의 이룰 수 없는 유부남이랄까요? 이래서 시몬이라는 남자를 향한 애정과 슬픔과 고통과 그 남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감정, 고독과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사연들이 당시 청춘 남녀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걸 읽었어요. 제가 문예반이었거든요. 이 유명한 시집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려서 팬클럽 공식 작품이 되었어요. 영화화가 됐죠. 또 60년대 한국에서는. 이게 무려 89회를 찍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1990년대는 모 언론사가 또 이거를 최신판을 냈어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메논 부부 사진입니다. 메논은 UN 결의를 성사시키고 난 직후에 인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외무부 장관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메논이 한국 남한만의 총선 결의에 앞장섰던 것은 메논 개인 뜻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중립을 표방한 네루 정부죠. 네루 수상. 그 네루가 메논을 외무장관으로 발령했어요. 그리고 본국에 돌아간 메논은 모윤숙을 인도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메논 부부와 모윤숙이 오래 관광을 합니다. 이 부인과 더 친해져요. 뒤에 메논은 러시아 대사로 또 가죠. 소련 대사죠. 당시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 대사를 무려 9년이나 해요. 그걸 보고 모윤숙이 아주 섭섭하다. 어떻게 공산국가 대사를 9년이나 하느냐. 내 절친한 친구가. 그런 일기도 남겨놨죠. 오른쪽에 철모 사진.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이것은 유명한 모윤숙의 6.25 시입니다. 이것도 장편시예요. 6.25. 메논과 모윤숙, 이승만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공화국, 세계의 자유기지로 우뚝 세워놓으니까 스탈린은 결국 무력 침략하죠. 무력 통일하려고. 스탈린 전쟁이에요. 김일성은 스탈린의 꼭두각시 알랑알랑거리면서 지금 칩시다. 스탈린한테 알랑알랑거리죠. 스탈린은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원자탄 때문에.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미국의 원자탄 개발, 이것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이전에 한 5년간 개발을 하는데, 이때 스탈린은 이미 스파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원자탄 개발 정보를 전부 입수합니다. 입수하면서 소련도 개발을 합니다. 이 원자탄 실험이 성공하기 전에는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남북한 분할해서 미국과 나눠 가지고 있는데, 군사적 목적으로 일본군을 항복받으려고 분할했는데, 스탈린은 미국은 군사적 목적으로 분할했겠지만 스탈린은 남한을 먹기 위해서 북한을 점령하고, 점령 즉시 북한을 소비에트로 만들죠. 그래서 이듬해 6개월도 안 돼서, 해방 6개월도 안 돼서 북한 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단독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남한까지 먹으려고 미소 공동위원회 핑계로 미국과 협상을 하죠.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돌아섰고, 남한도 미국 영향력을 받는 친미 국가가 들어섰고, 남은 선택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때 1949년 소련이 원자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오케이, 남침하자. 김일성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 6.25 때 모현숙은 미처 피난을 못 갔어요. 서울 근교를 돌아다니다가 숨어 다니다가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남한산성 근처 골짜기에서 국군 시체를 발견하고 써내려간 시, 이 시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이 시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 남북한 우리 민족이 겪은 소련 스탈린의 침략 전쟁, 그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수십만의 우리 한국 청년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1950년 8월에 썼다고 그래요. 6.25 침략 전쟁 2달 뒤죠. 이 시가 발표된 것은 그 다음에 51년 출간한 시집 풍랑 속에 들어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경기도 광주 산곡을 헤매다가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산 옆 애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시.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다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말입니다. 국군이 말합니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핏속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려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 위와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멀리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같이 저 모스크바 크레물린 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오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을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가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애로움을 위안해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에 피곤한 몸을 숙이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러이 숨지었나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낮을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들이여,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왜 내 청춘을 왜 물리쳐다오. 물러가면 비겁하다. 노예보다 항복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대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굳구나.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이리와 사자떼가 강과 산을 넘는다. 내 사랑하는 형과 아우는 시베리아 먼 길의 유랑을 떠난다. 운명이라 이 슬픔을 모르는 채 하려는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아니 운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운명보다 강하다. 강하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여. 그 억센 팔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을 곳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서 네 몸이 숨질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유쾌히 이들과 함께 벗이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골짜기 내 나라 내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라. 이것이 죽어서 말하는 국군의 울부짖음, 조국에 토하는 사랑의 포효 같은 심지다.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자, 모윤숙 시인이 남긴 명품 시 분단 한반도. 언제 또다시 전쟁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또는 미국과 중국의 미중 전쟁이 터질지 모르지요. 우리는 늘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사는, 끝나지 않은 6.25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현충일에만 국군묘지에 갈 게 아니라 문득문득 이 시도 눈을 감고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